아파트 사는 것을 부동산으로 산다고 생각하기보다요, 일종의 금융상품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MZ세대들이 기성세대와 다른 측면은 이 재무지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팩트는 뭐냐면은 상반기 때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시장은 저 300m 달아나고 있는데 나는 300m 뒤에 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백미러 보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통계만 보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답을 찾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죠. 저희 오늘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부동산과 심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제 부동산과 심리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네. 부동산과 심리가 추상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또 데이터로 보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그렇게 심리가 중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떤가요? 부동산 시장의 체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심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국지성이라든지 뭐 비환금성, 이질성 이런 여러 가지의 부동산 특성이 있는데 아파트는 사실상 중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부동산의 특성을 많이 벗어난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바라볼 때 금융상품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 상품만을 말하는 겁니다. 집이 뭐 삶의 안식처인 단순하게 홈이라면은 심리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투자재가 되면은 인간의 불안이라든지 초조감, 두려움이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자도 요동을 트죠. 부동산 시장을 물론 데이터로 보고 뭐 공급량으로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불안 심리가 개입이 되면요, 이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단기적인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읽어야 된다는 게 바로 심리입니다. 집단적으로 이제 그 심리가 동요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움직이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2021년에 이제 영끌족들이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너도 나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벼락거지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참여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불안 심리죠.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 무주택자 103만 명이 이 상황의 힘, 이런 동조 압박, 그리고 또래 압박 이런 거에서 떠밀려서 어떻게 보면은 집을 샀거든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군중심리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집단 사고라고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들 통해서 맞습니다. 즉각적으로 이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달아오를 때는 좀 냉철하게 좀 바라보는 지혜,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좀 되새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하면서 당시에 실제로 그 2030들의 영끌 매수가 집값 폭등기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모두가 이제 집을 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행동할 뿐만 아니라 이 시장 자체,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병목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네네네. 공급은 뻔한데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리면은 병목 현상에 따른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되돌아 보면은 집값 급등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뭐 유동성이 넘쳐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장세에 이른바 오버슈팅의 가장 큰 원인은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가 시대적 유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은 OECD에서 1위죠. 그리고 상당부이 변동금리죠. 그리고 아파트는 중금융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갭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너도 나도 다 뛰어든 이른바 불나방 축제의 한 원인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이 외풍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어떻게 모래성 같아요. 아파트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안 될 수도 있다. 갭 투자는 마치 바람 부는 날 계곡에서 외줄타기하고 같은 거예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물론 갭 투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량한 갭 투자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서
뭐 집 사놓고 나중에 뭐 전세기록으로 집 사놓고 나이 들어가는 그거는 괜찮다고 네. 봐요. 갭투기라고 그래서 네. 뭐 여러 채를 사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투자 패턴인데 위기 때 세입자와 내가 동시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네. 점.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인지를 해보자. 하고 있어야 예, 되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최근에 2030들의 그 부동산 매수가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이런 현상, 뭐 아까도 뭐 SNS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2030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사는 것을 부동산으로 산다고 생각하기보다요. 일종의 금융상품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쉽게 접근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연끌 안 한 지금 MZ세대들은 요번에 또 저가로 또 뛰어드는 다시 어떤 올 그런 기회다.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MZ세대들이 기성세대와 다른 측면은 이 재무지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당군일의 가장 이 금융 IQ가 높은 세대거든요. MZ세대들이 확실히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기성세대보다 좀 낫다. 훨씬 우월하다고 보는 거죠. 네네. 한참 또 이 분갈 나이 때잖아요. 아, 네, 그렇죠. 어쨌든 MZ세대들이 주택시장에서 계속해서 어쨌든 주력세대로 네. 저는 남아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MZ세대가 전체 인구 중에서 46%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MZ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다시 등장하면은 그때는 아마 시장에 조금 반등 조짐이 나타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군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2021년에 이제 집값 폭등기처럼 지금의 2030들의 부동산 매수가 또다시 이 집값을 견인할지. 네.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폭발적으로 연끌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렵죠. 일단 친구들이 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네네. 있잖아요. 연끌푸어로.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옆모습도 볼 거고 그리고 그때 이미 집을 많이 땡겨서 샀단 말이에요. 네. 이걸 선침해라고 그럽니다. 네. 주택시장의 주력세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네. 재무지능이 뛰어난 MZ세대가 그렇게 판단하겠느냐? 아닐걸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경험입니다. 그렇죠.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 사놓고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일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때처럼 이렇게 막 광풍이 불지는 않을 거다. 다들 뭐 예. 근데 지켜는 보겠죠. 그리고 이제 들어갈 타이밍을 보겠죠. 아파트 친화적 인간이라고 보면 돼요. MZ세대들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게 관심을 갖고 그럼 살까 이래서 산 거라고요. 네. 토지 가격이 떨어졌다면요. MZ세대는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게 약간 이제 채권처럼 아파트를 네, 좀 본다고 했는데 액수의 단위가 좀 다르잖아요. 네. 뭐 억 단위고 요즘은 진짜 수도권 아파트들은 뭐 두 자릿수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런 결정은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오게 되는 걸까요? 최근에 통계보금자리론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고요. 결국 9억 이하의 아파트를 대출을 내서 집을 어떤 사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집값을 보면요. 거시 환경을 보면은 이 반등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거지. 네. 그래서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을 어떻게 보면 늘리는 이유 중 하나잖아요. 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네. 하나의 변수만 보면요. 네네. 지금은 별로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네네. 지금 집값이 생각보다 서울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워낙 집값이 많이 어떻게 보면 빠졌었고. IMF 이후에 사실상 가장 큰 하락이 왔기 때문에 네. 그게 기술적 반등이든 뭐 데드캣 바운스든 뭐 제한적 반등이든 그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네. 중요한 건 팩트는 뭐냐면은 상반기 때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실거래가를 보면은 지금 서울이요. 지금 5월까지 7.7% 올랐어요. 네. 수도권은 5.2%, 네. 전국은 3% 정도.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이요. 잠정치까지 하면은 9% 올랐어요. 실거래가로. 회원 통계는 못 따라오죠. 네. 회원 통계는 5월부터 올랐어요. 그럼 2달 정도 오른 거죠. 네네. 회원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실거래가는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왔어요. 과연 그럼 하반기 때 그러면 이게 반등세가 이어질 거냐? 하반기 때는 약간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소강 국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상반기에 싼 게 다 팔렸어요. 네. 두 번째, 지금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네. 한 9월 정도가 오를 거로 보거든요. 네. 역제세난 있죠. 건설사 PF 문제, 부실,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지금 잠복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네. 주간 단위로 나오는, 월간 단위로 나오는 또 샘플 통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가죠. 왜냐, 상반기 때 올랐던 게 이제 뭐예요? 시차가 서울은 4개월이고 수도권은 5개월이에요. 그러면 상반기 오른 게 있잖아요. 네네. 상반기에 보면은 수도권 하더라도 지금 6월 잠정치까지 하면 6%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어때요? 시차가 수도권은 5개월 정도 나거든요. 서울은 네네. 4개월이지만. 그러면 이게 올랐던 게 뭐예요?
이거는 좀 반영이 되는 거죠. 네. 표본 통계를 갖고 판단을 할 거냐, 아니면 실거래가를 갖고 판단을 할 거냐. 네네. 평론가분들은 표본 통계를 보시지만 실수요자분들은 실거래가를 보시는 게 낫죠. 전국 주택 가격이 반등을 하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왜? 요새 다세대 다가구 쪽이 어때요?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거래가 안 돼요. 네. 그러면 그거는 더 하락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른다 해도 미미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아파트하고 이거 두 개를 합쳐놓으면 어때요? 당연히 회복 시간 늦죠. 네. 뭘 보고 시장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는지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 실거래가, 두 번째로는 2층가 이상 대단지, 그 다음에 KB 선도 50지수, 이거 좋습니다. 왜냐면 선행성을 띠고 있어요. 네. 랜드마크 아파트를 50개 모아놓은 거거든요. 아까 2층가 이상 대단지하고 같은 겁니다. 네. 적어도 수도권 기준으로는 한 5개월, 서울은 4개월, 전국은 아마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이 시차를 항상 고려를 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통계는요, 장기로 본다면 맞지만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마인드를 좀 달리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아니면 내가 사야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말씀 잘하셨어. 사시는 저는 겁니다. 집이 꼭 필요한 분들, 네. 곧 결혼하실 분들만 이렇게 결정하시라는 거고, 집은 필수지만 투자재로서의 부동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에요. 맞습니다. 네. MZ세대 분들 금융지능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안 사고 있잖아요. 다른 금융자산을 통해서 훨씬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뭐로 아파트를 삽니까? 그렇죠. 집 안 사도 돼요. 네. 그건 선택입니다, 그거는. 네네.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지금 싼 게 다 팔렸는데 뭐로 집을 사요? 좀 기다리시지. 네. 충분히 출렁출렁 그래요. 네. 지금 집값을 제가 반등이 왔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거를 불안한 반등세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가 안 돼요. 네. PIR이나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통화량도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네네. 뭐 여러 그런 상황을 보면은 집값이 이제 크게 오르기는 힘든 건데,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공급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좀 하셔야 돼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사이에 15% 올랐더만요. 네.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요, 이 신규 분양이 오히려 기존 아파트 이 거품을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분양받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가점이 뭐 7점, 8점 이렇게 좀 높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MZ세대들은 가점 잘해봐 20점, 30점인데 그거는 잘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아파트 사는 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너무 시황에 너무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전망하시면 안 맞다니까요. 시장은 내가 원하는 데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광속의 시대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반등이 빨리 왔죠. 그리고 상반기에 강한 반등이 왔단 네. 말이에요. 이걸 누가 예상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저는 내 집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은 타이밍보다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요새는 오히려 아파트 시세는 단톡방이 결정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과거 통계로 가지고 분석하는 순간 구버전이 됩니다. 늦어버린다는 거죠. 너무 늦죠. 시장은 300m 달아나고 있는데 나는 300m 뒤에 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백미러 보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게 맞았어요. 시장이 천천히 움직일 때는. 네. 지금은요,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디지털 입소문이 더 무서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과거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분석하면 안 돼요.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멀리 활을 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비바람이 불더라도 그걸 감안하면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타겟이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명사수라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네. 전망이 잘 안 맞는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을 사시려면은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래요. 집을 꼭 사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냐면요, 전국은 지금 2020년 12월 수준이에요. 수도권도 똑같고 지방도 똑같아요. 네. 어느 정도로 지금 회복이 됐냐면은, 전국은 고점이 언제냐면은 2021년 10월이에요. 그죠? 네. 이때 대비해서 지금 약 83.8% 정도 왔고, 네. 서울은 81.1, 그다음에 수도권은 79.5, 그다음에 지방은 89.1이에요. 지방이 높죠. 오르지 않고 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지방은. 왜냐하면 지난번 유동성 장세니까요. 네, 네. 수도권의 유동성에 민감하다고 논문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집을 사신다면은, 만약 꼭 집을 사신다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약 19% 정도 떨어진 거죠. 네네. 그럼 그것도 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25% 정도는 싸야죠. 수도권은 지금 79.5니까 한 25에서 한 30% 이상 떨어진 거.
이런 걸 이제 골라내는 네.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통계만 보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답을 네. 찾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집을 사실 거면 네. 그게 손품과 다리품의 미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